자, 오늘 수업에서 다루고자 하는 바는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리버스 바이어스를 굉장히 많이 가했을 때입니다. 굉장히 음의 전압을 많이 인가했을 때, 즉 P형 반도체 쪽을 훨씬 N형보다 낮은 전압을 인가했을 때 어떻게 다이오드는 반응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서 배운 이상적인 다이오드의 경우에는 이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하면 이렇게 영원히 계속 VA를 0으로 낮추어도 계속 일정한 세츄레이션 된 커런트가 흐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는 대로 어느 일정 이렇게 제너레이션 커런트 때문에 모노토닉하게 전류값이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전류가 기하급수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런 원리를 실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엔지니어들이 접근했을 때 여기 있는 직접 회로 칩에 이렇게 핀이 있으면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보내주겠죠. 이럴 때 이제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예를 들어 여기를 레퍼런스 전압을 인가하고 이쪽에 이제 전압을 인가해야 되는데 꼭 사용자들이 거꾸로 이렇게 실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또는 내가 원치 않아도 이 전압 자체가 당연히 플러스라고 생각했는데 외부의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얘가 마이너스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건 제품을 잘 만들려면 외부 환경 변화에 잘 견딜 수 있는 그 칩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나와 있는 학문 분야 하나가 ESD 분야입니다. Electrostatic Discharge라고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전기를 이렇게 디스차지, 방전시키는, 차지의 반대말 디스차지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표적인 게 이제 정전기죠. 그 칩을 손으로 갖다 대면 이제 가시손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이제 꼭 손에 이렇게 정전기가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겨울만 되면 유독 나만 정전기에 많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 주유소를 가도 이제 정전기 패드에 딱 갖다 대고 자기 몸에 전화를 접지시켜서 빼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IC 칩들을 외부의 정전기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지금 PN 접합 다이오드의 이 부분, 브레이크 다운이라고 불리는 전류가 갑자기 많이 흐르게 되는 이 녀석의 성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한 다이오드를 일단 지너 다이오드라고 하고요. 이 지너 다이오드는 이렇게 다이오드니까 원래는 이렇게 해서 직선인데요. 얘는 사용 용처가 이렇게 브레이크 다운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부려서 표현해뒀습니다. 지너 다이오드라고 알려져 있고 이 녀석은 요게 원래 내가 생각한 전압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요렇게 흘러 들어가면 요렇게 가서 칩에서 어쩌고 저쩌고를 하고 나오면 됩니다. 이게 정상 동작인데 비정상 동작을 할 수 있겠죠. 비정상 동작을 하는 경우에 여기가 플러스 전압이 걸려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 들어가면 이렇게 칩에 전류 들어가는 순간 이 칩은 망가집니다. 이걸 막아야 돼요. 막는 방법은 너가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렇게 돌아서 다시 나가세요 하고 안내해 주면 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쓰이는 게 여기 지너다이어드입니다. 이 경우에는 요 바이패스 시켜서 바깥쪽으로 빠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대신에 온전하게 들어와야 되는 이 빨간색 I 값은 쭉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요 밑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요 반대 방향으로는 못 들어가게 하고 정상 방향은 들어가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게 이쪽으로 아주 작게 들어오는 건 오케이인데 갑자기 너무 많이 들어오면 이게 뻥 터져서 또 밑으로 또 우회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 목적으로 내가 원하는 전류 범위 안에 값만 이렇게 칩 안으로 쭉 들어가게 세팅을 해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대로 이런 진화 다이오드, Pn 다이오드예요. P형과 N형을 붙인 건데 좀 도핑의 양을 P형하고 N형하고 바꾸거든요. 어떻게 하는지는 뒤에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가 되는데 어떻게 동작하냐면 브레이크 다운 모드에서 동작합니다. 즉, 요 영역에서 잘 동작하는 거를 타겟으로 해서 만든 다이오드다. 그 보면 됩니다. 이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제품이고 브레이크 다운 현상이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이런 브레이크 다운 메커니즘을 이제 개발한 사람들 이름을 따서 이제 지너라는 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먼저 브레이크 다운 전압이라고 불리는데 이 VBR로 표현할 건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리버스 바이어스를 인가했는데 그 리버스 바이어스가 VBR 근처 내지는 그거보다 이제 수학적으로는 더 마이너스 값이면 작아지니까 VBR보다 더 작은 경우에 이제 브레이크다운 현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리버스 바이어스를 인가했는데 여기서 이제 VA 자체는 양수라 해서 마이너스를 표시해서 리버스를 명확히 썼습니다. 리버스 바이어스가 엄청나게 크면
그 PN 다이오드 한가운데 공필층에 있는 피크 전기장, 지난 시간에 이 리뷰할 때 이런 거 기억날 겁니다. 전기장을 P형, N형 쪽에 마이너스 XP 플러스 XN 쓰고 가운데 하면 꼭 물리적인 접하면 메탈러지컬 정션 쪽에서 피크의 최대값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런 피크 값이 예를 들어 브레이크다운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전기장의 값을 크리티컬한 일렉트릭 필드라고 한다면 요거를 이 피크가 이걸 넘어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정션은 브레이크다운이 된다. 이게 that is 다시 말해서 엄청나게 큰 리버스 커런트가 흐른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한 IVA 커브에서 이렇게 가다가 뽕 하고 터지는 이 리버스 커런트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뭔가 익숙한 식일 거예요.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인데 실론분의 EQ에다가 이 N이 뭐냐면 그거예요. NA하고 ND 중에 이 최소값이에요. 연하게 도핑된 쪽. 그러니까 P형과 N형 중에 연하게 도핑된 넷 도핑 컨센트레이션을 의미하고요. 요거는 원래 VBI 빼기 VA인데 VA 자리에 마이너스 VA를 넣어서 플러스고 그 VA가 하필이면 브레이크 다운 될 때 그 크기면 예를 들어 브레이크 다운이 뭐 마이너스 5V다. 그럼 요 VBR이 5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입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리티컬한 일렉트릭 필드 이상으로 이 강한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하게 되면 전류가 와장창 흐르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요거 위에 있는 식을 그냥 VBR에 대해서 정리한 거니까 제곱해서 넘기고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브레이크다운 전압은 아니 브레이크다운 현상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왜 전류가 와장창 콸콸콸 흘러나갑니까? 일단 우리가 배운 건 이겁니다. 전기장의 값이 적당히 작을 때입니다. 그럴 때는 여기 보는 대로 이게 이제 페르미 레벨 P 사이드 쪽이고 이게 N 사이드 쪽이죠. 내려가는 게 전압이 증가하는 방향이니 P형 쪽이 EF가 더 위에 있으니 P형 쪽이 더 낮은 전압입니다. 이럴 때는 여기 있는 모조리티 캐리어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높은 장벽 VBI 더하기 VA Q로 곱해서 이렇게 높아졌기 때문에 홀이 못 넘어가죠. 여기 컨덕션 밴드 N형 쪽에 있는 이 녀석들 역시 이 장벽의 값이 QVBI 더하기 VA라서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넘어갈 수 있는 녀석이 소수 캐리어들이죠. P형 쪽에 있는 소수 캐리어인 전자가 특히 공필층 엣지로부터 원 디퓨전 랭스만큼 여기를 마이너스 XP라고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XP에서 좀 더 LP까지 떨어진 곳. 이 안에서 제너레이션 된 EHP들이 이렇게 50% 확률로 리컨비네이션 되지 않고 공필층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기만 하면 요 컨덕션 밴드의 오르막 방향 여기로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으니 이렇게 가속 운동을 하고 여기서 스캐터링이 일어나면 컨덕션 밴드에서 얼마나 전자가 떨어져 있느냐가 운동 에너지니까요. 카이네틱 에너지. 거기서 네, 충돌나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가속 운동하고 충돌나고 가속 여기서 충돌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아주 작은 양의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죠. 그리고 그 흐름은 여기 생성되는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게 일정하게 생성되니 들어가는 녀석도 일정하고 그 값은 요 높이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요 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밑에 여기 폭이 얼마나 있느냐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리버스 바이스의 전압과 상관없이 전류의 값은 일정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가운데 있는 그림으로 갑시다. 이 하이 일렉트릭 필드니까 VA를 음의 방향으로 무지막지하게 건 겁니다. 얼마나 많이 걸었냐면 여기 보세요. EFP하고 EFN하고 이렇게나 그림 보면 엄청나게 크게 이만큼이나 비튼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살펴본 거죠. 자, 봅시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들어오는 전자 하나 들어올 겁니다. 소수 캐리어가 공필층 안으로 입장을 하면 뭐 어느 정도 가다가 강한 전기장이 있으니까 힘 받아서 가속 운동하다가 뭐 폰온하고도 부딪히고 이온화된 임퓨리티 때문에 휘어서 뭐 누구랑 부딪히고 하겠죠. 또는 전자끼리도 부딪히고요. 운동 에너지를 다 잃으니까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요만큼이 카이네틱 에너지인데 0으로 향해 갈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잃어버리는 카이네틱 에너지가요. 밴드갭 에너지의 1.5배랑 같거나 아니면 그 이상 이 정도의 많은 운동 에너지를 손실하게 되면 재미난 현상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EHP 발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공부하기를 EHP는 밴드갭 에너지만큼만 있으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 지금 이 그림에 표시되지 않은 하나를 그려보면 끊임없이 여기서 뭐 일렉트론하고 홀은 생깁니다. 이거는 외부의 더멀 에너지 때문에 생기고 얘들이 스플릿되어서 제너레이션 커런트에 기여합니다. 맞습니다. 이 하이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도 제너레이션 커런트는 계속 흐릅니다. 지난 시간에 학습한 대로 이렇게 세츄레이션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더 흐르죠. 요 값, 요 델타 값, 전류값은 제너레이션 커런트 때문입니다. 이거 원인은 요 녀석 때문입니다. 그거는 그대로 있고요. 거기에 엎어서 요 현상은 계속 가는데 이거보다 더 도미넌트한 게 브레이크 다운 전압을 넘어서는 순간 여기에 또 추가해서 더 흐르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요 갭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얘는 뭐냐? 제가 여기 나오는 대로 요 잃어버린 운동 에너지가 2분의 3 밴드갭보다 크거나 같으면요. 요 밑에 있는 공유결합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EHP를 만들어줍니다. 저렇게 만들어준 걸 깨끗하게 그려서 다시 봅시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여기 1번 전자인데 얘가 지 친구인 2번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2번 홀도 생깁니다. 똑같이 전기장이 있으니까 또 운동하겠죠. 이때는 친구 둘이서 손잡고 같이 띱니다. 충돌 나겠죠. 그럼 이번에 잃어버리는 것도 2분의 3 밴드갭보다 클 겁니다. 워낙 이게 슬롭이 가팔라서 그렇습니다. 슬롭이 가파르다는 건 컨덕션 밴드의 슬롭, 기울기에 큐브는 1 곱하면 전기장이죠. 이게 크니까 대자니까 얘도 대자로 엄청 커진다는 뜻입니다. 뭐 이게 이제 크리티컬 일렉트릭 필드 이상이 되겠죠. 그러니 1번, 2번이 있는데 친구 3번, 4번을 또 데리고 옵니다. 그럼 홀도 3번, 4번 생깁니다. 그래서 또 가다가 여기서 충돌 또 일어나면 이번에는 1, 2, 3, 4도 있는데 5, 6, 7, 8도 생깁니다. 자, 이게 충돌 한 번 일어날 때마다 전자의 개수를 살펴보면 한 개, 1, 2번, 두 개, 1, 2, 3, 4, 네 개, 1, 2, 3, 4, 5, 6, 7, 8, 8개. 그럼 그 다음은 뭐 16, 32, 64. 느낌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전자가 와장창 생성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라고 하면 요 정도의 카이네틱 에너지 손실이 일어날 만큼 강한 일렉트릭 필드를 인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강한 일렉트릭 필드,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기하급수적으로 전자가 와장창 생성되는 현상을 유도할 만큼 강한 전기장을 크리티컬 일렉트릭 필드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이런 현상을 자연계에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게 이제 산사태입니다. 산사태가 이렇게 높은 산이 있으면 그 산 위에 이렇게 나무가 하나 서 있으면 이 나무의 가지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쌓여 있다가 사람이 올라가서 툭 치잖아요. 그럼 툭 떨어져요, 눈덩이가. 그럼 떼굴떼굴 굴러가잖아요. 그럼 눈이 점점 커져요. 이 점점 커져서 저 밑에 민가의 집은 그냥 산사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산사태 일어나는 영상 촬영된 거 많으니까 한번 보세요. 뭐 아무 느낌 없다가 산 정상에서 뭐가 떼굴떼굴떼굴 하더니 갑자기 하단에 있는 민가들은 그냥 눈에 덮여버립니다. 다 몰살돼서 죽잖아요. 자, 이런 현상, 마치 여기 전자 하나, 한 개 들어간 건데 빠져나오는 이 입구에서는 이에 몇 승계가 될지 모르지만 수천, 수백만 개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전류의 흐름으로, 전자의 이동은 전류니까 이렇게 표시한다면 아이디얼하게는 이렇게 아이디얼하게 가야 되지만 프랙티컬하게 측정해 보면 이렇게 가다 어느 순간 와장창 이렇게 요 커브죠. 이렇게 제너레이션 되는 거에 엎어서 뭔가 더 생긴다는 겁니다. 이거 뭐냐? 에벌렌치 브레이크다운 현상 때문입니다. 이제 이름이 에벌렌치라 붙은 거는 전자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마치 산사태와 유사하게 전자가 늘어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에 있는 이런 스몰 일렉트릭 필드 이게 이렇게만 될 줄 알았는데 아 충돌이 일어나서 전자가 잃는 운동 에너지가 밴드갭이 한 1.5배쯤 되면 새로운 EHP를 또 만들어요. 그 EHP는 외부의 열 에너지 때문에 늘 생기는 EHP하고 별개로 추가적으로 더 생긴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에벌렌치 브레이크 다운인데요. 지금 앞서 이제 응용 제품 중에 하나로 지너 다이오드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지너 다이오드는 생성 메커니즘이 에벌렌치하고 다릅니다. 이 진화는 이게 사람 이름이고 진짜 메커니즘 물리적인 용어는 터널링이라고 하는 현상 때문에 생기는 브레이크다운인데 이건 또 뭐냐? 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진화 다이오드의 설계 조건인데요.
양쪽을 다 진하게 도핑한 P 플러스 N 플러스 접합에서만 이 현상은 일어납니다. 달리 얘기하면 PN이나 P 플러스 N이나 그러니까 원사이디드 PN 접합이죠. PN 플러스 이런 데서는 주로 에벌렌치 브레이크 다운이 일어납니다. 근데 P뿔 N뿔이면 아주 재미난 브레이크 다운 메커니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살펴봅시다. 먼저 이게 P 플러스 N 플러스니까요. 딱 봐도 밸런스 밴드가 거의 P타입의 페르미 레벨에 철썩 달라붙어 있죠. 보통 진하게 도핑됐다의 의미를 18승 이상으로 보죠. 근데 보통은 진화 다이어트 설계하면 거의 20승 수준으로 봅니다. 쪽도 EC가 EFN이랑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하게 도핑된 PN 접합의 밴드 다이어그램이 그려져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현재는 평형이기 때문에 EF 레벨이 P형, N형의 하나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한 리버스 바이어스를 인가하면 뭐 앞서 배운 대로 여기 있는 전자가 들어와서 쿵 하면서 이 전자 데리고 와서 가고 그 현상도 일어나겠지만 그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더 재밌는 현상이 또 도미넌트한 현상이 하나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양쪽이 워낙 진하게 도핑이 되다 보니까요. 이 디플리션 영역의 폭 W 값이 대략 한 10나노 또는 그 언더로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밸런스 밴드에 P 플러스니까 엄청 이게 홀이 많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에너지 스테이트의 홀들이 득실득실하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뭐 중간에 소스 캐리어 전자도 하나 박혀 있을 거고. 근데 여기서 요 공유결합에 참여한 거죠. 실리콘에서 공유결합에 참여한 놈이 요 근처에 있다가 난 갈래요 하고 이렇게 올라가거나 뭐 하여튼 에너지를 좀 가지죠. 그러면 요 입자인데요. 여기서는 요 이제 10나노 언더라서 입자이자 파동의 성질을 가진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게 이제 전자가 가지는 듀얼러티, 이중성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측정을 하면 분명히 여기 있던 1번 전자가 이쪽으로 넘어왔어라는 클레임을 해야 되는데 그 실험 데이터를 너가 실험 잘못해서 잘못 측정한 거지 그게 말이 되니라고 하면 입자로 설명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파동으로 설명하면 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커니즘이 이런 겁니다. 전자를, 여기 보이는 전자를 이렇게 생긴 파동으로 보잖아요. 이렇게 생긴 파동으로 보면 야, 이 파동의 엣지 쪽이 N 플러스 영역에도 끄트머리 있네. 그럼 존재하는 거 아니냐? 확률값을 계산해 보니 0이 아니고 존재한다라고 클레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밸런스 밴드에 있는 이 전자 하나가 파동의 성질을 가지니 옆에 붙어 있는 N 플러스 영역에 여기 비어 있겠죠. 여기 뭐 전자가 득실득실 있지만 빈대가 있어요. 거기에 쏙 들어갈 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그왜 터널링이라는 이름을 붙이냐면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그 산이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고속도로나 터널이 뚫리기 전에는 이 산을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서 차가 올라간 다음에 다시 그게 쭉 내려와요. 그래서 뭐 지리산이나 설악산이나 높은 데 가보면 뭐 어쩔 수 없이 뱅글뱅글해서 멀미도 나고 하죠. 근데 이런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통행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제 토목공학자들이 만드는 게 터널이죠. 도로를 직선화 시켜서 아주 빠르게 산을 관통하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자동차는 뭐 가로 세로가 뭐 거의 수 미터 정도 되는 거죠. 폭이 2미터고 길이 뭐 한 4, 5미터씩 되니까 이놈을 에너지를 올려서 이동한 다음에 내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력학의 세계고 입자의 세계고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 산의 폭이요, 10나노라고 해보고 이 자동차가 뭐 한 3나노쯤 되면 재미나게도 이렇게 에너지를 올리고 이동한 다음에 내려도 되지만 또 하나는 여기 있는 자동차가 오른쪽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도 안 된다는 거는 자연계에서 우리는 이런 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늘 드는 그 얘가 왼쪽에 안암 캠퍼스에 여긴 소고기집 바로 옆에 돼지고기집이 있어요. 어느 걸 먹을까 고민하면 소고기집과 돼지고기집을 10나노로 줄이고 내 몸도 한 5나노로 줄이면 나는 소고기집에 입장했지만 돼지고기도 있고 동시에 소고기도 먹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지금 말이 됩니까? 경험하지 않아서 인간은 믿지 않는데 그 물리학자들이 그 작은 나노미터 스케일에서 그런 현상을 관측해냈고 파동으로 설명하지 않는 한은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양자역학이 계속 발전되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P 플러스 M 플러스 접합에서도
공핍층의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여기 있는 파동은 이 공핍층 너머에도 파동의 끝자락이 존재한다라고 본다면 말이 돼요. 그래서 그 현상을 파동으로 설명하면 어려우니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입자로 설명하면 아까 말한 산 뚫고 지나가는 자동차처럼 전자가 여기를 그냥 뚫고 이쪽으로 갔다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 조건이 맞으려면 여기 평형 상태일 때 보면 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도요. 여기에 들어갈 스테이트가 없죠. 밴드갭 아니잖아요. 밴드갭 하는 스테이트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비틀었더니 리버스로 여기에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들을 요 전자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그래서 종전에 말한 요렇게 들어가서 콩콩콩 하면서 가는 애벌렌치 현상에 의해서 브레이크 다운이 일어나지 않고요. 여기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갑니다. 놀랍게도 이 VA를 더 음으로 가져가면 요렇게 흘러가는 흐름은 그 이제 해밀토니안이라고 양자역학이 나오는데 뭐 그런 값들을 계산하면 기하급수적으로 VA가 리니어하게 성장하면 요 전자가 P에서 N으로 넘어갈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P 플러스 N 플러스에서는 이렇게 하다가 또 기하급수적으로 흐르는 전류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발견하게 된 게 P 플러스 N 플러스는 브레이크 다운이 생각보다 낮은 전압에서 빨리 일어나고요. 앞서 배운 PN이나 또는 원사이디드 PN 접합 같은 경우는요.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가다 더 멀리 가야만 브레이크 다운이 일어나요. 이 세 녀석은. 그래서 왜 진하게 도핑한 이놈은 좀 빨리 일어날까? 뭔가 다른 메커니즘이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제 학자들이 공부해서 찾아낸 게 이제 이런 터널링 브레이크 다운이고 그걸 찾은 사람 이름을 따서 지너 브레이크 다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양쪽이 진하게 도핑된 경우에 한해서 이런 터널링 브레이크 다운 메커니즘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면 도미넌트한 브레이크 다운 메커니즘은 언제냐? 양쪽 정션의 양쪽이 아주 진하게 도핑됐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브레이크다운 전압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5볼트보다 이게 작다라는 이 작다는 의미 크기입니다. 크기. 음의 영역이라 헷갈릴 텐데 뭐 4볼트, 3볼트, 2볼트 그쯤에서도 충분히 브레이크다운을 유도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다운 전압을 이제 실험적으로 측정을 해보면 NA하고 ND니까 P형 쪽, N형 쪽의 도핑의 양을 예를 들어 양쪽 다 10에 18승 이거 이제 진하게 도핑되는 거죠. 요거보다 더 넘어가면 이제 터널링 브레이크다운이 우세해지기 시작할 거고 그거보다 언더이면 애벌렌치 브레이크다운이 우세할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으로 만든 PN 다이오드의 그 라인을 쭉 쫓아보면 농도가 올라갈수록 브레이크다운의 전압은 이 로그 스케일이죠.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작아지게 된다. 그래서 훨씬 적은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해도 브레이크다운은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언제요? 고농도 영역으로 가면. 대신 저농도 영역대에서는 브레이크다운 전압이 실리콘만 보더라도 200볼트, 뭐 300볼트 이 정도로 설계되니까 사실 그 메모리 반도체나 뭐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 뭐 아날로그 회로 이런 데서 주로 이제 약전이라고 하죠. 약한 수준의 볼티지를 쓰는 뭐 수볼트 내지 수십 볼트 쓰는 세상에서는 이 100쪽을 쓰지 않으니까 브레이크 다운은 볼 여지가 없죠. 하지만 이제 전력 반도체나 이런 데는 킬로볼트급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이런 브레이크 다운도 잘 살펴야 될 겁니다. 그럼 여기 자료에서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절메니움 실리콘 갈륨 알세나이드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밴드갭이 0.66이고 이 실리콘은 112고 갈륨은 1.42 일렉트론 볼트죠. 이렇게 같은 농도로 설계했지만 소재의 밴드갭 값이 낮아지면 브레이크 다운은 줄어들고 밴드갭이 늘면 브레이크 다운 전압도 높은 데서 형성이 됩니다. 이 낮다 높다 브레이크 다운 항상 내가 그 크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브레이크 다운의 값 그 자체는 농도를 올리면 훨씬 그 마이너스 10에서 일어나지 않고 한 마이너스 5에서 이런 브레이크 다운을 유도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밴드갭 에너지를 제어해도 브레이크 다운은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 기반의 공정을 쓸 때 실리콘만 쓰지 않고 뭐 실리콘과 절메니움을 믹싱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이런 샘플을 생각할 수 있죠. 실리콘으로만 만든 PN 다이오드가 있고 실리콘 절메니움을 1대1로 섞은 PN 접합 다이오드가 있을 때 동일한 농도를 줬을 때 PN 양쪽 다 뭐 10에 16승일 때 누가 더 브레이크 다운을 빨리 일어나게 할까요? 라고 질문하면 실리콘보다 실리콘 절면의 밴드갭이 낮으니까 더 낮은 크기의 리버스 바이스를 가했을 때 브레이크 다운이 C기로 만든 PN 다이오드에서 유도될 겁니다. 그래서 C기는 실리콘 절메니움 C기라고 하고 일본 사람들은 시계라고 합니다. 국제학회 가면 시계라고 합니다. 손목 시계 얘기하는 줄 알아서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하나만 나오고 잠깐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이런 브레이크다운 현상은 사실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건 다 그냥 상온 300켈빈 기준인데, 만약에 400켈빈 또는 200켈빈 이렇게 앞 위아래로 상온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0켈빈씩 변경했을 때 브레이크다운 전압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근데 이 재미난 게 내가 설계한 PN 다이오드의 브레이크다운 메커니즘이 애벌렌치에 의해서 거의 지배받고 있다라면, 달리 말하면 PN이나 P 플러스 N 또는 PM 플러스 이런 케이스겠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 답이 나와 있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브레이크 다운을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의 전압값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볼트에서 원래 에벌렌치 메커니즘 때문에 브레이크 다운이 일어났는데, 온도를 300켈빈이 아닌 400켈빈을 올렸더니 마이너스 5볼트에서 브레이크 다운 안 일어나요. 한 마이너스 10볼트까지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고온 환경이 되면 브레이크 다운은 원래 일어났던 전압에서 안 일어나고 더 마이너스 값으로 내려야 돼요. 왜 그럴까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터널링 메커니즘이 진화 다이오드죠. P 플러스 N 플러스는 위에 있는 문장 딱 상반되죠. 온도를 올렸는데 300켈빈에서 400켈빈으로 브레이크 다운 전압은 낮아져요. 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5볼트에서 분명히 진화 다이오드가 터널링 메커니즘에 의해서 브레이크 다운 일어났어요. 400켈빈 올렸더니 마이너스 5볼트가 아니라 마이너스 2볼트에서 이미 브레이크 다운이 일어나요. 얘는 정반대예요. 왜 이럴까? 그래서 그 뒤에 이유가 쓰여져 있습니다. 비코즈하고 여기도 비코즈하고 쓰여져 있는데, 먼저 에벌렌치를 봅시다. 이 벤 다이어그램 그림 쪽으로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에벌렌치는 왜 온도를 올리면 그 브레이크다운 전압 크기가 더 커져야 될까? 자, 보세요. 요거는 300켈빈일 때입니다. 근데 내가 색깔을 바꾸어서 400켈빈일 때는 온도가 높으니까 이 전자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도 크고 또 실리콘, 포논이죠. 위아래 좌우 앞뒤로 흔들리는 그 포논의 양도 커집니다. 더 진동을 극렬히 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는 충돌 없이 한 발짝 간 거잖아요. 400켈빈이 되면 아마 충돌을 좀 빨리 할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충돌할 거. 요렇게 되겠죠. 느낌이 오세요? 그러면 빨간색일 때는 잃어버리는 카이네틱 에너지가 2분의 3 밴드갭 이상 확보가 가능해요. 근데 400켈빈일 때는 조금 움직이다가 충돌해서 잃어버리니 요 카이네틱 에너지는 2분의 3 밴드갭보다 작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부등식을 다시 원래대로 뒤집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이 밴드를 이렇게 더 휘면 됩니다. 이렇게 더 밑으로 내리는 거죠. 그 쭉쭉 내리면 돼요. 밴드를 더 내린다는 거는 여기 있는 EFN과 여기 있는 EFP 사이의 전압차를 더 강하게 비틀면 되죠. 이제 느낌이 올 겁니다. 강하게 더 틀면 충돌 여기서 일어나서 쭉 떨어져서 여기까지 오니까 부등식을 여기 아니라 뒤집을 수 있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네 친구 일로 와 하고 에벌렌치 현상이 유도될 겁니다. 그래서 고온의 환경에서는 스캐터링이 더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즉 충돌 간 평균 거리, 어려운 말로 민 프리패스가 짧아지기 때문에 고온 환경에서 그 충돌 간 그 얻는 에너지 자체도 작아요. 그래서 그 충돌 간 얻는 에너지와 충돌 이후 잃는 에너지의 그 크기가 밴드갭의 1.5배가 되도록 하려면 더 강한 전기장을 가해서 가파른 산사면, 산의 비탈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컨덕션 밴드의 기울기겠죠. 그게 전기장이 되겠죠. 그래서 더 강한 전기장을 인가해야만 브레이크 다운은 유도됩니다. 그래서 뒤에 여기 나오잖아요. because mean prepass가 감소했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브레이크 다운 유도하려면 더 강한 전압을 인가해야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터널링은 그 반대죠. 줄어든다 했어요. 그럼 온도가 올라가는데 왜 더 낮은 전압에서 빠르게 브레이크 다운이 유도되느냐? 이것도 이쪽에 있는 그림을 활용을 하면,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 파동이 이만하다가요. 온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돼요. 파동이 더 커진다고요. 온도가 올라가면. 그래서 동일한 그 전압에서는 파동이 더 오른쪽으로 많이 넘어가죠. 고온 환경에서. 달리 얘기하면 똑같이 요만큼 넘어가게 하려면 아, 고온에서는 더 낮은 전압만 가해도 파동 자체가 커져 있기 때문에 반대로 잘 넘어가겠구나. 그래서 여기 어려운 말로 이코지에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가 플럭스는 1초당 1제곱센 단위 면적당 몇 개의 전자가 슉 하고 넘어가느냐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디에 이용 가능하냐면 터널링 프로세스에 이용 가능한 이 파동의 그 플럭스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온도를 올리면 파동의 영향력이 밖으로 더 퍼져나가기 때문에 300켈빈 대신 400켈빈을 하면 굳이 브레이크다운 전은 마이너스 5까지 갈 필요 없어요. 한 마이너스 3만 가해도 파동이 이미 온도 때문에 커져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다운을 빠르게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그런 그 시험 문제 내지는 그냥 이런 케이스를 만들었어요. 실험을 했는데 대학원에 가서 내가 다이오드를 연구하려고 P 플러스 N 플러스를 만들고 또 옆에 웨이퍼에는 PN을 만들었어요. 웨이퍼를 두 장을 딱 만들어서 돈을 한 500만 원, 1000만 원씩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거 잘랐어요. 다이싱을 해서 집에 갖고 왔어요. 실험실에 갖고 왔는데 다이들이 이렇게 있겠죠. 근데 친구가 모르고 시편통을 엎었어요. 완전 멘탈 붕괴입니다. 야, 이거 만드는데 내가 석 달 걸렸는데 네가 이 시편을 다 섞으면 어느 놈이 어느 놈인지 내가 어떻게 하냐? 빨리 찾아내 이거죠. 찾는 방법은 측정하면 됩니다. 리버스 바이어스에서 온도 300켈빈에서 데이터 찍은 다음에 400켈빈 올려서 브레이크 다운 줄면 뭐 P뿔 N뿔 거고 400켈빈 올렸는데 브레이크 다운 전압이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까지 올라가더라. 그러면 이거는 PN이에요. 이렇게 해서 물리 측정만을 통해서도 이 두 개의 다이오드를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배운 메커니즘들을 실제 그 산업 현장에서 여러 목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보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방금 말한 건 이제 어떤 임의의 사고에 의해서 뭐 칩들을 분류를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좀 이 브레이크다운 메커니즘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그 브레이크다운 얘기했고 지난 시간에 리컨비네이션, 제너레이션, 그다음에 시리즈 저항, 하이레벨 인젝션까지 했습니다. 이 다음 얘기는 잠깐 쉬었다가 그 AC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이어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그래서 이상적인 다이오드의 IV 특성 곡선으로부터 얼마나 이제 벗어나는 일들이 있느냐를 브레이크 다운, 제너레이션 커런트, 리컨비네이션 커런트, 시리즈 저항, 하이 레벨 인젝션으로 나누어서 메커니즘과 뭐 특성들을 쭉 살폈습니다. 이번에 다룰 PN 다이오드의 또 다른 재미난 얘기 중에 하나가 들으면 아마 재미는 없겠지만 재밌으면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PN 접합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기본적으로 아이디얼 다이오드를 해석할 때 늘 해왔던 건 홀이 이렇게 포워드 바이어스 걸려서 넘어오면 이렇게 가는 거는 확산입니다. 쿼자이 뉴트럴 영역 안에 전기장은 거의 0이라고 가정하고 농도 차에 의해서 이동하는 운동으로 설명했고 이거를 소수 캐리어, 마이너리티 캐리어 확산 방정식 기억날 겁니다. 그걸로 풀어가지고 바운더리 조건으로 요 지점 x 프라임이 0인 지점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갈 거니까 x 프라임이 무한대일 때에서 경계 조건을 0 아니면 무한대로 잡아놓고 뭘 계산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다이오드를 제작하다 보면 이 QNR 영역에 물리적인 거리가 이렇게 충분히 길 수는 있죠. 충분히 길다라는 건 이 홀에 디퓨전 랭스가 있을 때 이 LP 값하고 여기 랭스를 뭐라고 할까요? 그냥 랭스라고 합시다. 랭스가 있을 때 물리적으로 설계한 N형 반도체의 길이하고 P에서 넘어온 홀, 즉 N형 반도체 안에 주입이 된 홀의 평균적인 이동 거리죠. 확산 거리. 이게 확산 거리가 이 랭스보다 월등히 작으면 뭐 보통 한 5LP 정도 되게 설계하면 거의 뭐 엑스포넨셜 분의 1씩 5번 가면 거의 뭐 저기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 수학 계산기로 넣어봐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해서 5번 곱하면 원래 1의 값이 뭐 0.06 뭐 이렇게 작아지니까. 근데 여기서 실제 다이오드는 이렇게 길게 설계할 수 없는 상황들이 꽤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요 뒤에 배우게 될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BJT는 PNP 이렇게 만드는데 이 트랜지스터의 성능을 향상시키려면 해야 하는 일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가운데 끼어 있는 N형 반도체의 길이를 디퓨전 랭스보다 짧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트랜지스터로서 성능이 좋아져요. 근데 이거는 PN 접합, 앞쪽에 있는 PN 접합 입장에서는 야, 이 홀이 이렇게 넘어가서 확산되는데
그 소수 캐리어 확산 방정식 풀 때 이 경계 조건 무한대란 이걸 쓰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BJT를 공부하기 위한 하나의 선행 단계로서 잠깐 요 얘기를 할 겁니다. PN 접합에서 N형 반도체 PN이 있는데 N형 반도체의 이 길이가 아주 짧은 거죠. 근데 이거를 N형이 짧다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요 위에 타이틀을 보면 네로우 베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어디서 온 단어냐면 고등학교 때 BJT가 과학책에 나오긴 하는데 이게 이제 이미터죠. 홀을 쏴주는 거죠. 이미트 방출하는 거죠. 이쪽은 그 방출된 홀을 수집하는 곳이라서 컬렉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이제 베이스 영역이라고 합니다. 베이스 통과하는. 그래서 저 BJT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이 N형 반도체의 물리적인 가로 길이를 좁혀야 되니까 베이스를 좁힌다라고 해서 네로 베이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저 네로 베이스는 이제 BJT 공부할 때 흔하게 이제 맞닥뜨리게 될 용어인데 저 네로 베이스를 가진 다이오드를 만든다면 즉 PN 다이오드에서 요 N형 반도체 요 폭을 아주 좁게 만든다면 전류전압 관계식이 이상적인 IV에서 얼마나 어떻게 벗어날까 그걸 잠깐 공부하겠다라는 겁니다. 요거 끝나고 나면 AC 특성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갑시다. 네, 그래서 여기 뭔가 이렇게 툭 잘린 느낌이 나죠. 이미지가. 네, 원래라면 이렇게 더 길게 가서 뭐 이렇게 끝나야 될 텐데 이걸 잘라서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잘라서 버린 곳을 여기는 보통 X축으로 설계하면 여기가 X 이퀄 XN인데 그걸 좌표계를 도입해서 공피층의 엣지를 X 오 이상하다. 이 2 프라임이고요. 이 1 프라임이 오타 났네. X 프라임. 그래서 X가 XN인 지점은 X 프라임이 0인 지점이 될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무한대로 가서 X 프라임이 무한대, 뭐 X가 무한대인 지점인데 이걸 앞으로 당겨와서 여기서 끝나니까 끝나는 지점을 X 프라임 이꼴 X 프라임 C라고 씁니다. 이 C는 컨택입니다. 결국 메타라고 붙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다시 PN 다이오드의 IV 관계식을 다이오드 이퀘이션을 유도할 때 소수 캐리어 확산 방정식 그 떠올려 보면 그때 쓰던 경계 조건이 있습니다. X 이꼴 XN인 지점. 이게 달리 얘기하면 X 프라임이 0일 때겠죠. 요 지점이죠. 요 공표층의 엣지. 그때 N형 반도체죠. 첨자가. 요거 P는 이제 소수 캐리어죠. N형 반도체 안에 홀이니까 홀의 농도인데 이 델타니까 excess 홀 concentration.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PN에서 PN 낫을 어느 지점? X가 XN인 지점. 그걸 의미합니다. 이거 뭐 연산하는 건 PN 낫은 뭐 N형 반도체 도핑의 농도 뭐 도너가 10에 17승이면 PN 낫은 10에 3승이겠네요. 연산할 수 있었고 PN은 이제 여기서 얼마나 포워드 바이어스 인가했느냐에 대한 함수였죠. 그래서 PN을 PN 낫의 뭐 엑스포넨셜의 QVA 나누기 KT가 된다라는 것도 예전에 다 유도했던 겁니다. 기억이 안 나면 꼭 과거에 녹화된 강의를 보고 쫓아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델타 값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그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 이상적인 다이오드니까요. X가 무한대일 때 결국 이 XS 그러니까 평형이 아니어서 즉 포워드를 거니까 P에서 홀이 와장창 넘어왔으니까 그 H 플러스 이렇게 와장창 넘어서 흐르고 흐르면 디퓨전 되면 결국 무한대까지 오면 이 홀들은 중간중간 전자고 계속 리컨비네이션 없어져서 여기 있는 홀은 하나도 없다라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델타의 값 PN과 PN 낫은 결국 이 PN이 PN 낫 평형 상태 값으로 수렴하니까 둘을 빼면 0에 수렴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풀었죠. 그래서 그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케이션의 형태인 소수 캐리어 확산 방정식을 풀면 무한대일 때 0이니까 경계 조건 쓰기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식을 아주 단순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뀌는 게 이겁니다. 요 부분, 요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로 베이스에 뭐가 다릅니까? 아이디얼 다이오드 해석하고 얘입니다. 이게. 경계 조건이 바뀝니다. 이게 무한대가 아니라 일정한 값일 때 0으로 수렴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들고 소수 캐리어 확산 방정식 델타 PN을 그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게 자기 자신이 나오고 걔는 LP 제곱. 이게 소수 캐리어 확산 방정식이잖아요. 하도 많이 나도 수업하다 보니까 이게 외워졌는데 여러분은 외우기 어려우니까 저기 20번씩 써봐요. 그럼 금방 외워집니다.
그러면 요거의 솔루션이 이런 형태죠. 네, 이거는 뭐 수학에서는 베이스 1, 2가 있고 두 개의 리니어 선형 결합도 베이스고 뭐 상수배한 것도 뭐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를 다 가지고 있는 제너럴 솔루션으로 이렇게 공학 수학 시간에 다 학습했었습니다. 공학 수학도 뭐 다 배웠겠지만 까먹었으면 내 유튜브 채널에 다 올려놨으니까 처음부터 쭉 다 들어보세요. 그냥. 예. 그러면 미분 방정식에 대한 그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제너럴 솔루션에서 풀어야 되는 변수는 A1, A2입니다. 모르는 거 두 개, 식 두 개, 풀 수 있습니다. 풀어볼게요. 옛날에는 요게 무한대였으니까요. 이거 무한대 놓고 여기 좌변에 0이니까 딱 봐도 야, 이거 무한대로 가잖아. 너 0이야. 하고 아주 쉽게 A1을 구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식이 겁나게 복잡해집니다. 봅시다. 경계 조건을 활용을 하면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옵니다. 요거는 일단 위에 거는요. 위에 첫 번째 줄에 있는 건 x 프라임에 0을 넣은 건데요. 앞으로 돌아가서 이 자리에서 0 넣어보세요. 0, 0, 0 하면 이거 다 1이잖아요. 그러면 A1 더하기 A2가 되고 델타 P 0이에요. 그래서 뒤에 가면 델타 Pn 0은 A1, A 네, 됐고 두 번째 식은 X 자리에 XC 프라임을 넣은 겁니다. 이것도 보면 여기에 XC 프라임 마이너스 하고 얘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썼습니다. 뭐 어차피 요거는 공필층 엣지에 있는 액세스 캐리어 농도니까 아는 값이라고 하면 모르는 A, B 식 하나, 둘 풀면 돼요. A1, A2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A1, A2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요 원래의 식 하단부에 있는 여기다 A1, A2 자리에 대입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식을 쫙 쓰면 뒷슬라이드에 나오는 얘입니다. 오이 겁나 어렵네. 뭐 이렇게 복잡해요. 근데 아까 경계 조건 그걔 때문에 어려워졌어요. A1이 그냥 0이 돼주면 아주 깔끔한데 예, 지저분해집니다. 요건 집에 가서 꼭 한번 유도해 보세요. 딱 평생에 한 번만 해보면 됩니다. 나중엔 다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해 줄 거니까 근데 여러분은 아 이게 진짜 나오는구나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x 프라임 요 x 프라임은 다시 여기 상기하세요. 요겁니다. 여기서 x 프라임 요 방향에 대한 축으로 했을 때요 xc 프라임과 0 사이 네, 여기죠. 요만큼 요 빗금친 요 허재 뉴트럴 영역 안에서 어디 갔냐 델타 PN을 x 프라임에 대해서 써보면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됐죠? 이거를 아이디얼 다이오드에서 썼던 식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거기는 요거는 똑같은데요. 뒤에 아마 얘 하나만 남아 있을 거예요. 이 나머지 다 없을 거예요. 아이디얼 다이오드 방정식은 마이너스도 없을 거고 그냥 뒤에 곱하기 엑스포넨셜 하나 더 붙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식이 깔끔하고 단순한데 얘는 좀 지저분합니다. 근데 이 지저분한 걸 들고 이 사실은 이거는 다이오드 방정식 해석할 때 델타 PN을 알면 결국은 나중에 이거 미분해 가지고요. 얘를 디퓨전 커런트 연산을 해야 돼요. 이거 딱 봐도 미분하려고 하니까 깝깝합니다. 저걸 미분을 하라고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수학의 도구의 힘을 좀 빌려오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거 크사이라고 읽는데요. 뭐 그냥 x라고 해도 돼요. 이거 x 하이퍼 사인 x 함수입니다. 하이퍼 사인 h가 하이퍼라는 그 뜻의 단어에서 h를 떼온 거고요. 뭐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고 하는지는 엑셀에서 뭐 명령어도 있고 하니까 많이 구글에서 하이퍼 사인 x의 그래프의 개형을 알려줘 하면 다 나옵니다. 근데 하이퍼 사인의 정의가 여기 보는 대로 이렇습니다. 이 지수 함수의 더하기로 표현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지금 뒤에 아마 나올 건데 하이퍼 코사인의 뭐 크사인은요 이 부호만 달라요. 크사인 더하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크사인 부호가 다르다. 이건 플러스고 이건 마이너스. 그럼 이쯤 되면 느낌이 그 사이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이 미분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 미분하면 뭐 나올 것 같아요? 사인 x 미분하면 코사인 x 나오죠.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요. 하이퍼 사인 미분하면요. 하이퍼 코사인 나오고요. 하이퍼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없습니다. 그냥 하이퍼 사인 나옵니다. 요게 약간 이 부호 때문에 생기는 이슈고 그 외에는 사인 코사인의 상가함수의 느낌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이 얘기를 왜 뜬금없이 하냐? 지금 이 더럽게 복잡한 이 식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할 때 굉장히 빠르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분자를 가만히 살펴보면 요 위에 놈은 똑같고 부호만 플러스 마이너스고요. 가운데 마이너스입니다. 얘죠, 얘. 예. 이걸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괄호 쳐서. 네. 그러면 분자를 하이퍼사인의 요 네모 박스 쓰면 되겠죠. 그다음 분모도 보면 모양이 똑같은 거 두 개에 하나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고 가운데 마이너스입니다. 이것도 나누기 2를 위아래 해버리면 또 하이퍼사인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학의 힘을 빌려와서 델타 PN을 좀 간단하게, 여전히 안 간단해 보이겠지만 미분하기 좋은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야, 옛날에 아이디어란 다이오드 공부할 때는 이 앞에 그리잖아요. PN이면 그 여기 꽉 자른 게 여기 X 프라임, XC 프라임일 때인데, 야 원래 이 XC 프라임이 만약에 무한대까지 가버리면, 이걸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그 아이디어란 다이오드 방정식 해석이 되잖아요. 그럼 옛날에 풀었던 그 식이 나오는지 확인해 볼까요? 그 옛날에 푼 식이 이겁니다. 요거는 요렇게 나오는 게 과거에 배웠던 겁니다. 진짜 나와? 내가 만든 이 더럽게 복잡한 식이 진짜 요렇게 바뀔까? 언제? XC 프라임에 무한대 대입하면. 그래서 해본 겁니다. 여기다가 리미트 xc 프라임을 무한대로 쏘세요. 그럼 실제 이 식이 극한값이 이게 나오냐? 나옵니다. 보면 이 xc 프라임 여기 있고 있죠. xc 프라임 무한대잖아요. 그러면 저기 요 앞에 있는 요 개수만 취하면 되죠. 위아래다 e의 xc 프라임으로 나눠버리면 앞에 상수만 덜러덩 남아서 그거랑 여기 앞에 있는 상수 1이랑 해서 1분의 상수값이라고. 그게 되죠. 네. 극한이에요, 극한. 극한 값이니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식만 복잡해 보이지 뭐.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을 했습니다. 내가 유도한 네로우 베이스인 경우에 델타 Pn의 값, 엑세스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이 이 식이 좀 더 제너럴한 거구나. 일반적인 걸 다루는구나. 앞에서 배웠던 거는 이제 바운더리 경계 조건이 XC 프라임이 무한대일 때만 했는데, 이제는 그걸 어떤 유한한 값으로 바꾸어서도 P에서 N으로 넘어간 홀의 농도의 차, 그 델타 PN 값을 식으로 클리어하게 쓸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아까는 XC 프라임을 극단적으로 무한대로 늘려서 아이디얼 다이오드 해서 결과로 이렇게 수렴시켰잖아요. 이번에는 네로 베이스를 극단적으로 0으로 만들면 그럼 델타 Pn은 어떻게 될까? 그걸 상상해 보는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하는 이유가요. 나중에 BJT를 공부할 때 헛수 루팅을 해야 되겠다. 네, 여기입니다. 이번에는 XC 프라임을 0으로 극단적으로 줄이면 델타 PN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인데, 아래쪽에 있는 이걸 읽어보세요. 델타 PN이 결국에는 X에 대한 선형 함수로 바뀝니다. 종전 앞에 있는 이 식 보세요. 요거 이제 베이스가 충분히 깁니다. 롱 베이스일 때는 보면 델타 PN은 X에 대한 엑스포넨셜이니까 이거는 지수 함수예요. 선형 함수 아니에요. Y축에 델타 PN 두고 X축에 X 프라임 쓰면요.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휘어져 내려가죠. 이거 선형 함수 아니에요. 그리고 XC 프라임을 뭐 일정한 유한한 값을 두더라도 그 커브는 이런 지수함수적인 감소의 모양이에요. 근데 이걸 극단적으로 XC 프라임을 거의 0에 가깝게 수련하면 이 커브가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올 텐데, 그걸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게 지금 보고 있는 이 슬라이드에서 하는 일인데, 해봅시다. 델타 PN X 프라임이 이렇게 하이퍼 사인으로 표시됐는데, 이거를 XC 프라임을 0으로 보내면 여기 있는 놈을 0으로 쏴주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건데, 이것도 이제 미분적 분학 책에 있는 걸 좀 긁어와야 됩니다. 하이퍼사인 AX가 있고 하이퍼사인 뭐 BX가 있는데, X를 둘 다 리미트 걸어서 0으로 쏴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건데, 사실은 하이퍼사인이라고 놓고 보면 극한값을 계산하기 어려운데, 이걸 원래의 함수인 엑스포넨셜로 바꾸어 놓고 지수함수 뭐 이렇게 곱해갖고 연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미분적 분학 책에 예제 문제도 많고 하니까 보면 압니다. 결국 여기 앞에 있는 A분의 B만 끌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요 안에 있는 요 놈 있죠? 요 놈 나와.
여기 있는 거 너 그냥 기어 나와입니다. 수학에 있는 극한값의 그 내용들을 활용을 하면 그냥 이게 지우면 됩니다. 이렇게 식이 완성되고 요 LP는 또 공통이니까 지우고 그리고 XC 프라임 이렇게 나누기 해서 써주면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델타 PN을 X 프라임에 대해서 썼더니 1차함수예요, 1차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X 프라임에 대해서 델타 PN을 X 프라임에 대해서 그리면 이런 커브가 나온다는 겁니다. 0에서 XC 프라임 여기를 쳐다보겠죠? 직선의 함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야 이거 이상적인 다이오드 공부할 때 맨날 PNX 프라임을 그뭐 X에 대해서 미분해서 확산의 방정식 아니, 확산 전류를 풀어야 됐는데 겁나게 계산하기 쉬워질 겁니다. 1차 함수에서. 근데 이걸 미분을 해서 이게 1차 함수니까 미분하면 상수가 나오잖아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그러면 디퓨전 커런트는 미분해서 상수값 나오니까 일정하다라는 결론으로 넘어가. 그 말은 야 PN 접합에서 공필층이 있고 여기 폭을 거의 0에 가깝게 만들면 넘어온 홀이 쭉 그대로 가더라. 시작이나 끝이나 값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는 2m에서 컬렉터까지 보낼 때 여기 베이스를 거의 0에 가깝게만 설계해주면 넘어온 홀이 죽지 않고 그대로 수집됩니다. 이런 건 이제 트랜스포트 이피션시 해서 BJT 성능 계수 중에 하나입니다. 2m에 있는 거 컬렉터까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쏴주는 일입니다. 잠깐 딴 얘기지만 모스 FET 트랜지스터의 소스에 있는 전자를 드레인까지 있는 그대로 옮겨주는 일입니다. 실제로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BJT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베이스를 좁게 만들어요. 이 좁다는 표현이 이게 반도체 공정상에서는 수직 방향으로 베이스가 만들어져서 굉장히 쉘로우하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이제 모스펫은 소스에서 드레인 사이 거리를 짧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숏 채널 트랜지스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트랜지스터 공부할 때 더 자세히 나올 겁니다. 이제 롱 베이스, 네로 베이스의 극단적인 거 두 개를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단계 델타 PN을 알았으니 이제 디퓨전 커런트 계산해야 되겠죠. PN 접합에서 이 공핍층 너머에 있는 여기 QNR 영역 안에 여기 이렇게 홀이 들어와서 쭉 넘어가잖아요. 요 전류의 흐름은 디퓨전 커런트죠. 왜냐하면 요 Q 쿼제 뉴트럴 영역 안은 전기장이 0이라서 드리프트 커런트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퓨전 커런트식 이거잖아요. 네, 액세스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을 한번 미분하고 기울어진 농도차죠. 농도차에다가 그 마이너스 Q와 디퓨전 상수 곱하면 디퓨전 커런트 나온다라고 반도체 물리 시간에 한참 전에 얘기해서 기억 안 나면 그 내용 찾아가면 요식 나옵니다. 디퓨전 커런트에.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되잖아요. 델타 PN X 프라임 어디 있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델타 PN X 프라임은 원래식은 이거고 네로 베이스는 뭐 이렇게 선형함수 나오고 있는 거 미분만 하면 됩니다. 미분하고 마이너스 Q DP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하이퍼 사인을 미분하면 하이퍼 코사인이 나오고 하이퍼 코사인 또 하이퍼 사인이 나오니까 그래서 미분을 하면 됩니다. 보자 어디 갔냐? 어디서 할까? 여기서 하자. 그래서 이건 미분하세요. 네. 하이퍼 사인 요 수학 때 많이 해봤잖아요. 분자 분모에 다 있으면 이건 제곱하고 위에 거 뭐 미분하고 밑에 거 미분하고 그렇게 해서 풀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집에 가서 한 번만 풀어보세요. 여러 번 할 필요 없습니다. 나오는지 확인만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나온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JP를 x 프라임 이퀄 0인 지점이니까 PN에서 요 공필층 엣지 여기 x 프라임 0 되는 그 지점에서 커런트 덴서티에다가 요 다이오드의 단면적 A 곱해서 전류 I를 구하는 건데요. A하고 JP니까 JP는 위에 있잖아요. 여기서 X 프라임에 여기다가 0을 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식을 간단하게 내려 쓰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하나 변경된 게 PN 낫은 평형 상태에서 N형 반도체의 홀농도니까 이거 몇 섹션로예요? NN 낫 곱하분의 NI 제곱 이거예요. 근데 NN 낫이 N형 반도체의 평형 상태에 도핑된 양이니까 ND로 쓰겠죠. 그래서 ND분의 NI 제곱이 여기 등장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얘는 식 좀 위아래 정리해가지고 예쁘게 만든 겁니다. 마이너스 LP도 앞으로 툭 튀어나왔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뭐 식 정리만 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전류 I는 하고 빡 썼는데 쳐다보니까 반가운 식이 보입니다. 요거 괄호. 요거 다이오드 이퀘이션 I는 I not 괄호 열고 엑스포넨셜 QVA 나누기 KT 빼기 1 이거죠. 야 그러면 이만큼 너희들 요만큼 묶어서 I not이라 할게 했는데 이상적인 다이오드 공부할 때 I not은요. 요 앞에 요거였어요. 기억이 안 나면 가서 찾아보세요. 오, 맞네. 언제 P 플러스 N일 때입니다. 이게 PN 다 있을 때는 여기 요만큼 네 덩어리 있죠. 요게 아마 LP분의 DP, ND분의 NI 제곱 더하기 LM분의 DN, NA분의 NI 제곱 뭐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이거 이제 P형 쪽, N형 쪽 각각 나눠서 컨트리뷰션 되어서 들어온 식인데 지금은 요 식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P 플러스 N이라서 그 저기 N형 반도체 쪽에 있는 홀. 그래서 이 DP도 N형 반도체 쪽의 홀의 디퓨전 상수고 이거 N형 반도체 쪽의 홀의 그 평균 확산거리고 이 ND는 N형 반도체 메인 도핑 컨센트레이션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렇게 반가운 요 두 놈을 아이낫이라 쓰면 안 되죠. 요 놈 때문에 아이낫 다시로 썼습니다. 그리고 아이낫 다시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그런 얘기를 해야죠. 야, 그럼 내가 만든 이상적인 다이오드 이퀘이션하고 이거 네로 베이스일 때 한 거하고 식 그거 똑같아야 되겠죠? 실제 똑같습니다. XC 프라임을 무한대로 쏴주면 지수함수라서 엑스포넨셜 블라블라 요거 코스 하이퍼 코사인 엑스포넨셜 계산하면 뒤에 1이에요. 그래서 없어져요. XC 프라임 무한대로 가면.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뒤에 숨어 있는 이 텀을 PN 접합 공부할 때는 N형 반도체의 끝자락이 메탈과 만나는 끝자락이 N형 반도체의 소수 캐리어인 홀의 확산 거리가 한 대여섯 배 이상 충분히 길게 설계했기 때문에 이 뒤에 동그라미 친 이 항이 그냥 1이 되었다라는 건데 이제 그 숨겨진 사실을 이해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갑니까? 그래서 요거 한번 이제 이건 네로 베이스입니다. 디퓨전 PN 접합에서 홀이 이렇게 넘어와서 홀이 이동하는 요 확산의 디퓨전 랭스가 있는데 그거보다 공필좀 빼고 QNR 영역의 0부터 XC 프라임 요 폭을 LP보다 엄청 짧게 네로 베이스로 설계하는 겁니다. 그 경우에 그 어디 갔냐? 요식 요식에서 요 뒤에 있는 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 뒤에 것만 뜯어와서 야 XC 프라임이 그 분모에 있는 LP보다 엄청 작어. 그럼 어떻게 근사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것도 과학 미적분학 책에 있는 힘을 빌어서 하이퍼 사인 x분의 하이퍼 코사인 x가 있을 때 x 값이 거의 0에 근접하면 어떻게 식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까? 책을 열어보면 하이퍼코사인 이렇게 되고 하이퍼사인 이렇게 됩니다. 이거 위에 써놨습니다. 하이퍼코사인인데 이 그 사이가 0에 가까이 다가가면 하이퍼코사인은 1 더하기 그 사이 제곱 하이퍼사인도 그 사이가 0에 다가가면 그냥 그대로 튀어나오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 위에 있는 근사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거 굉장히 작은 숫자죠. 굉장히 작은 숫자잖아요. XC 프라임 LP보다 작으니까 이거 무시하면 돼요. 그럼 얘 분의 1이니까 그냥 뒤집어서 XC 프라임 분의 LP가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네로 베이스에서는 이 뒤에 붙어 있는 하이퍼 이 시리즈들을 이렇게 선형 함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 있는 전류, 전압, 요 관계식에서 이 뒤에 붙어 있는 요 놈, 그중에 X 프라임 C가 굉장히 짧을 때는, 네로 베이스일 때는 요 뒤에 요 텀이 문제인데 얘를 어떻게 쓴다고요? LP, XC 프라임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I not 프라임을 깔끔하게 쓴 게 여기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리액션입니다. 정말 다이오드 이퀘이션에서 그 세츄레이션 커런트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소수 캐리어가 얼마나 확산되어 가는지에 대한 평가 지표인 디퓨전 랭스가 상쇄됩니다. 언제요? 베이스를 굉장히 좁게 설계하면 디퓨전 랭스는 전류 전압 흐름에 관여하지 않는 성분으로 뒤집어집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얘입니다. 네가 얼마나 네로 베이스를 짧게 네로하게 설계하는 이건 반도체 엔지니어가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LP 대신 XC 프라임으로 바뀐다라고 간단히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적인 다이오드 방정식에서 요 I 낫은 뜯어보면 이 P 플러스 N일 대로 한정하면
LP분의 DP, ND, NI 제곱일 거예요. 근데 이걸 이상적인 다이오드에서 N형 쪽을 확 좁히면 얘 대신 XC 프라임으로, 즉 내가 설계한 N형 반도체의 QNR의 길이만큼 대입해버리면 됩니다. 뭐 정리하면 그거예요. PN 접합에서 N형 쪽을 너무너무 좁게 설계해서 N형에 있는 소수 캐리어인 홀이 이동할 평균 거리인 LP보다 더 좁게 설계하면 그 세츄레이션 커런트 성분이 I 나서 여기 LP를 대입을 그대로 해도 돼요? 아니요. 더 짧게 한 그 네로 베이스 폭만큼 넣어라라는 결론입니다. 근데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됩니다. 네로우 베이스. 근데 이게 이제 트랜지스터의 숏 채널에 대한 그 매칭되는 개념이라서 뭐 책에 따라 숏 베이스 또는 뭐 이제 공정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베이스를 웨이퍼 표면에서 밑으로 만들기 때문에 위에서 밑은 이제 깊이 방향이니까 깊이가 얕다. 영어로 shallow 뭐 이렇게도 씁니다. 뭐 어쨌건 전통적으로 네로 베이스라 써왔고요. 이 네로 베이스를 가지는 다이오드의 전류 전압 관계식 어떻게 되는지 쭉 이제 여기 정리한 겁니다. 일단 여기 N형, P형 반도체 폭을 WN, WP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공핍층 폭만큼 덜어낸 거는 프라임을 씌운 겁니다. 물론 이제 공핍층 덜어낸 게 이제 디퓨전 랭스보다 좁게 설계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럴 때 I, V 관계식은 이따금씩 복잡합니다. 근데 여기가 원래는 LN이었고 여기가 원래 LP인데 PN 다이오드를 그 LNLP보다 요 거리죠. 요게 WP 프라임, WN 프라임입니다. 이 물리적인 접합 면에서 요만큼은 WP겠죠. WN. 그래서 요 공핍증 폭 XP, 요거는 XN, 그 덜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QNR 영역의 두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얘는 진짜 물리적인 피지컬하게 P형과 N형의 두께고요. QNR은 이제 공필층만큼은 뺀 물리적인 거리죠. 그렇게 해서 전류 전압 관계식을 쓸 때 요 앞에 있는 세츄레이션 커런트 저기 표현하는 식에서 원래는 디퓨전 랭스를 써왔죠. 이상적인 다이오드 즉 P형과 N형이 충분히 긴 긴 거는 이제 디퓨전 랭스 입장에서 디퓨전 랭스보다 대여섯 배 이상 크게 설계한 건데 그렇지 않고 짧게 설계하면 요 LP 자리에 WP 프라임, LN 자리에 WN 프라임.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그 오늘 예를 든 N형 쪽만 굉장히 좁게 설계한 것은 여기가 0이고 여기를 XC 프라임이라고 하면 여기를 XC 프라임을 그냥 때려 넣었잖아요. 그 XC 프라임이 사실은 WN 프라임으로 이제 좀 P형 N형 좌측 좌우를 맞추기 위해서 용어를 WN 프라임으로 좀 바꿔서 정리한 겁니다. 서머리 한번 읽어보면 되고 여기까지 해서 일단 네로 베이스에 대한 얘기를 완성했습니다. 잠깐만 브레이크를 하고 다음 AC 특성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끊고 새로 녹음을 할게요.